자, 이번에는 큐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있고요. 큐러닝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로봇이 뭐 로봇이든 뭐든 간에 로봇이 이제 호수의 한 가운데에서 육지로 이동을 하려면, 이게 이제 육지로 가는 경로인데, 육지로 이동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서 가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각 포인트가 있는데요. A라는 포인트 또는 이제 E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A 또는 E라는 포인트로 나가서 F인 쪽으로 육지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E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오면 될 것 같고요. E에서 F로. A라고 하면 A, B, F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 뭐 C, E, F로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갈 건지, 그 다음에 그런 이동 경로를 이제 상태 그래프로 추상을 해서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추상화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경로를 화살표 방향으로 정했고요. 각각의 포인트를 우리 이제 스테이트를 이제 영문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 F 이렇게 이제 했고요. F인 점에서 F로 다시 돌아오는 자기 자신의 점이 또 하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로들이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느 포인트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래프로 추상화를 해봤고요. 목표지의 목표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육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에는 점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육로죠. 자기 자신의 이제 100점을 주고, 그 다음에 A점에서 갈 때 여기가 가까우니까 이제 100점을 준 거죠.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점이나 혹은 E점이라고 했는데, A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A점에서 이쪽으로 바로 올 수 있으니까 100점을 준 거죠. 2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로 다이렉트로 오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100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100점을 주고요. 그렇지 않은 점들은 다 0점을 주는 거죠. 0점 위치들은 사실은 움직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 요 점들을 우리 이제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영문자 알파로 썼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동 경로를 우리는 이제 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액션. 정의는 좀 알아놓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큐러닝 알고리즘에서 B에서 F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B에서 F로 이동할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B에서 이제 F로 이동을 하려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거나 혹은 이제 먼 길을 돌아간다고 하면 뭐 수많은 경로가, 이제 수많은 정도는 아니고 이제 수 경로가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합리적인 경로 방법은 사실 B점을 통해서 A점, F점으로 오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B점에서 D로, 이 B점에서 D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B점에서 D로 이렇게 건너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면 B에서 D점으로 이렇게 끊겨 있으니까 건너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교육 방법은 이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우리 눈으로 경로를 바로 볼 수도 있지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눈을 가린 상태나 혹은 이제 계산만 가능한 그런 로봇이 갈 경우에는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딱 보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딱 한눈에 볼 수 있지만 로봇 입장이나 눈을 가리고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 계산 큐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우선 이제 보상 매트릭스를 표현을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에이전트들은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R은 이제 현재 상태 현재 상태의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 상태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Q 매트릭스를 만든다는 거죠. Q 매트릭스는 여기서는 다음 상태 행동을 우리 Q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 매트릭스는 현재 상태다. 현재 상태의 행동을 우리 Q 매트릭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행렬 방식으로 해서 이제 매트릭스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쪽은 스테이트고요. 한쪽은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점 포인트들은 다 뭐라고요? 스테이트고 그 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이 경로는 뭐라고요? 그 액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0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표현한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거는 마이너스 엣지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A, 스테이트가 A잖아요. 여기 A. 그 A에서 이제 액션이 A 쪽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A에서 액션 B로 가는 거는 A에서 B로 가는 거, A에서 이제 B로 가는 거는 액션이 존재하죠. 근데 0으로 돼 있잖아요. 값이 0으로 표현한 거죠. 여기는 C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에서 이제 C로 갈 때, A에서 C로 갈 때도 가는 부분은 있고 그때 0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0 값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매트릭스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마라는 게 있는데 그 감마는 이제 0과 1 사이 값을 쓰게 되고 0이면 이제 0에 가까우면 이제 다음 보상만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최적의 행동값을 결정하게 되고요. 1에 가까우면 이제 당장 보상은 적지만 더 먼 미래의 수까지 내다보면서 행동을 결정하는 개념이 되더라. 그래서 최적의 감마값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감마값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어져서 내가 Q 스테이트, 내가 다음 상태의 행동을 보기 위해서 현재 상태의 행동과 그 다음에 감마값, 그 다음에 맥슨값은 이제 다음 스테이트 하고 모든 액션들을 다 표현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다음에 가야 할 상태값과 행동을 찾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49페이지의 Q러닝을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마값은 0.7로 표현했고요.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Q 매트릭스는 이제 모두 0으로 다 초기화를 해놓자 이거죠. 값은 이렇게 있지만 0으로 초기화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우리가 시작을 해서 Q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Q 값은 R 값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감마값 0.7, 그 다음에 맥스 값은 현재 스테이트,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 그 다음에 모든 액션들을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내가 A에서 F로 가는 과정, A에서 F로 가는 과정을 이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넣었더니 100을 넣고요. 이거 타겟이잖아요. 그죠? 최종값, 현재 값. 그래서 100이고요. 그 다음에 0.7 곱하기 맥스. 맥스 값은 지금 이 경로들은 다 0이기 때문에 다 0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F에서 A로, F에서 E로, F에서 F로 값들이 다 0으로 되어져 있고 계산했더니 결국은 100이 나오더라. 그래서 Q 값은 100이고 Q 매트릭스 값을 수정을 이제 100으로 수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 상태가 A고 그 다음에 행위는 A에서 F로 가는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요 매트리스 값을 이제 수정을 하자는 거죠. A에서 F로 갈 때 이제 F 값이 100이 되는 거죠. 결과 값이 100이 나왔으니까 100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주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리들을 다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위치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러면 결국은 어디만 계산하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0점들, 여기 숫자가 있는 데들만 다 계산하면 되겠죠. 나머지 마이너스라고 표현한 것들은 그냥 다 0으로 표현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값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최종값은. 그래서 요 최종값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 값을 다 이제 정의해서 다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중에 우리가 이제 70 이상, 그죠? 그 각 상태의 목표값 F로 이동하기 위한 최저값을 선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최저값은 어느 부분이냐 라고 표현했을 때 100, 그 다음에 70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의 가중값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값이 제일 큰 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내가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로를 표현했더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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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최적의 목표값을 목표 경로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A점에 있건 어느 점에 있건 간에 내가 갈 수 있는 경로는 최대한 경로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를 설정을 해서 찾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큐러닝 요 매트릭스는 여러분들이 해보거나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요 과정 중에 강화학습 중에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걸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스키너의 강화학습 이론인데요. 강화학습은 이제 지능을 가진 동물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학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스키너의 G라는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G라는 애가 이렇게 이제 그 그러니까 감옥처럼 이렇게 닫혀져 있는 공간에 있는데, 갑자기 얘가 요 레벨을 눌렀더니 이렇게 뭔가 밥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밥이 나오면 얘가 레벨을 내가 실수로 눌렀지만 이게 뭔가 튀어나와서 내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얘가 계속 이 레벨 그 레벨을 계속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럼 누르다 보면 이제 이걸 누르면 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가 인식을 하게 되고 매번 눌러서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해서 학습을 해가는 이런 것들이 강화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 미로를 쥐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어느 경로가 좋은지를 계속 학습을 해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얘가 어느 쪽으로 가면 이제 어떤 경로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경로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로다, 이걸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156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이제 챕터 10인데요. 챕터 10은 우리가 이제 신경망하고 이제 딥러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신경망에서 주로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좀 잘 알아놔야죠. 개념은 좀 알아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 블럭은 사실 거의 내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내가 직접 다 코딩하거나 짜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장은 이제 신경망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단층 퍼셉트론하고 다층 퍼셉트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 같고요. 요거는 또 우리가 시험에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게 이제 그 최초의 발상은 이제 1943년도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그 과학자인 이제 워런 맥컬로 워런 맥컬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신경학자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학자인 워터피츠라는 그 사람이 이제 함께 제안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이름을 썼습니다. 맥 앞에 이제 맥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컬러라는 이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피치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맥컬리 피치 뉴런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모델의 시작은 그렇고요. 뭐 굳이 뭐 이 이름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의 신경의 이제 세포하고 똑같이 신경 세포의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자극 값을 합해서 이제 일정치 이상이 넘으면 그 세포의 전달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일정치를 넘냐 못 넘냐를 가지고 그 신경 전달이 전달되느냐 아니면 전달이 되지 않느냐, 소멸되느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걸 기계적으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뉴런하고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될 거죠. 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핵을 기점으로 해서 수상돌기가 있고, 그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제 이 축삭을 통해서 쭉 신경이 전달되는 거죠. 요 개념을 이제 그 기계학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신경세포에 이제 복잡한 스위치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입력값들이 존재하고, 그 입력값들이 이제 어느 수식을 통해서 출력값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로 개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의 이제 신경망의 구조는 이렇게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 단순한, 그리고 이제 멀티로 되어져 있는 멀티 뉴런 네트워크라고 하는 MNN 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라는 CNN 이라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컬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FNN, 그 다음에 롱 쇼트 텀 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LSTM, 이런 안에 그 구조가 어떻게 구조가 연결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 복잡한 그런 신경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 신경망들이 이제 사용돼서 운영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57페이지에 단층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층은 말 그대로 단층이에요. 층이 하나뿐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975년도 코넬 항공연구소에서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이제 아주 간단한 형태로 구현을 해서 이제 단층 신경망 혹은 이제 퍼셉트론 이제 이렇게 모형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 단층 퍼셉트론은 이제 다수의 입력이 있고요. 그다음 다수의 입력을 통해서 하나의 출력을 보내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입력 신호를 하나의 출력으로 만들어내서 다수의 입력을 받았을 때 각 입력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다른 가중값을 이제 부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효과적인 출력값을 위해서 이제 활성화 함수를 갖게 되고요. 그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을 모아서 일정한 값, 그러니까 인계치 값을 정하는 거죠. 웨이트 값이라고 하는데, 그 값을 정해서 그 값보다 초과하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다른 신경 뉴런 쪽으로 전달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인공신경망은 AN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름은 좀 알아놓고요. 결국은 누런 전달할 때 효과적인 출력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성화 함수가 필요하다,
그 함수를 이제 f라고 하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뉴런에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모델은 이렇게 여러 개의 입력이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함수를 통해서 내가 출력을 보내게 되는 이런 개념이다. 뉴런에서 보내온 신호의 총합을 정해진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이제 1을 출력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1과 0으로 구분을 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로렌 블렛이라는 사람이 했고요. 그래서 단순한 선형 분리 가능형이고요. 그 다음에 도형 등의 이미지 인식이 가능하고 병이나 이런 이제 진단 평가할 때 이제 단순할 때 쓰게 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보여주면 이렇게 입력에 들어가고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은 1과 0 단순한 결과값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OR나 AND 값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입력이 1, 0 혹은 0이 이렇게 있을 때 결국은 OR 값을 취하면은 여기는 0 이쪽은 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일 때는 다 참이니까 구분이 확 되죠. 여기를 경계를 나눴을 때 0과 1이 구분이 되죠. AND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AND일 때도 0과 1이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데는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층 퍼센트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X 크로스 O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X 크로스 O와는 입력값이 서로 달라야만 결과값이 1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 나오고요. 그래서 1과 0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분리가 안 되죠. 그죠? 이쪽과 1이고 여기도 1이고 예를 들면 뭐 결과값이 그렇게 되면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신경망에서는 이제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익스크로스와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러면 인공지능이 더 이상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이 신경망의 그 연구가 이제 답보 상태가 돼 버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층 퍼세트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다층의 신경망 구조의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그 인공지능의 그 시대가 열리게 되죠. 1980년도에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연구가 새로 그 시작이 돼서 요 그 중간에 그 앞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구분을 해서 이쪽에 1과 1 이제 0과 0 이거에 참과 거짓이라는 논리를 명확하게 또 구분을 해낼 수가 있었더라. 그의 개념은 중간에 이제 은닉층이라고 하는 층을 다층을 넣어서 학습을 했더니 그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중간에 은닉층을 추가함으로써 익스크로스와의 문제도 해결이 돼서 0과 1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책에 158페이지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병렬 분산 처리라고 하는 책에 이제 요 다층 신경망의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했던 거는 데이비드 맥클랜드하고 제프리 힌터라는 사람이 이제 병렬 분산 처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면서 요 다층 퍼세트론 신경망 개념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퍼세트론의 이제 선 하나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이제 중간에 은닉층을 추가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 그 줄을 긋기를 이제 곡선적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를 수직 라인 형태가 아닌 이런 이제 곡선 형태를 추가를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층 퍼세트론의 신경망의 활성 함수를 이런 S자 모양의 형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S자의 모형을 우리는 이제 시그니모이드라고 하더라
시그모이드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시그모이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알아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층 신경망의 개념은 중간에 은닉층을 가지고 있고,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가중값을 다시 수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전에 입력측이 많았을 때 그 입력측의 가중값을 통해서 이제 은닉층의 중간을 또 가져가게 되고, 거기에서 활성화 함수를 직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곡선적인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가중값을 새로 정해서 출력을 만들더라. 그래서 신경망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가중값과 평양값을 자동으로 학습해서 적절한 값을 대입을 시켜서 학습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층 신경망의 이제 계산 방법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웨이트 값이 존재하고요. 그 웨이트 값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웨이트 값 가중값을 부여를 해서 그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요 입력하고 두 개 웨이트 값을 곱해서 도항값으로 총 합을 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서메이션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이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출력을 해내는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총합을 했고요. 두 개 곱한 다음에 입력값하고 웨이트 값을 곱한 다음에 전체를 다 합해서 그거 값을 가지고 이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얘가 결과가 뭐다 라고 출력을 해내는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이제 다측 퍼센트런의 개념이다, 계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활성화 함수는 결국 뭐다? 시그모이드나 뭐 아까 이제 탄젠트라든가 뭐 RE, LU라고 하는 이런 레루라는 함수를 갖다가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출력을 해내더라. 이제 어떤 걸 쓸 건지는 이제 학습 방법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내게 되면 선형적으로 분류를 해낼 수가 있고요. 출력물을 혹은 비선형적으로 이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비선형적으로 데이터를 분류를 해낼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층 퍼센트론의 이제 계산 방법은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웨이트 값이 있고, 웨이트 값을 통해서 이제 은닉층의 히든이라고 합니다. 히든층, 히든 레이어라고 얘기해요. 은닉층을 영어로는 히든 레이어에 이제 이 상단에 있는 값은 입력값과 가중치 값을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은 시그니 모드를 이제 계산을 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값을 통해서 출력값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값과 가중값을 곱한 합을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계산해서 여러 개의 뉴런으로 출력을 해내는 개념이 다층 신경망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경망의 계산 방법을 우리가 신경망 활성화 함수를 보면 이게 계산 함수가 있어요. 이게 1과 0으로 딱 구분이 지는 거죠. 그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갖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 끝점의 정보들이 손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1과 0이라고 딱 떨어지는 것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호한 부분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 S자 모형의 격자를 써서. 그래서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연속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렐루 함수를 쓰게 되면 렐루 함수는 0 이하는 다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0 밑에는 다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0을 넘어서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증가해도 손실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이런 이제 함수를 써서 또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다층 퍼센트런의 가중값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